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감상문과 비평문은 미술에 관해 적힌 글을 분류하는 단어인데요. 이 둘은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친근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라고 한다면 또 설명하기가 썩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문성이라는 현대 미술 속에서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키워드를 얻어낼 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 깊게는 인문학이라는 분야에 관한 논의마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감상문과 비평문이라는 존재인데요. 감상문과 비평문은 그 이름만 듣고 있자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글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미술에 관해 쓰여진 글에 불과해요. 그저 감상문은 왠지 모르게 일반 관객이 쓴 글 같고 비평문은 전문성으로 부정한 미술 관련 전문가가 썼을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요. 그런데 사실 똑같이 미술에 관해 적혀진 글이라는 개념 속에서 일반인의 감상문을 전문가의 비평문으로 만들어주는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조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미술에 관한 글을 적어놓고 이를 감상문이라 부를지 비평문이라 부를지는 1차적으로 글 쓴 사람의 의견에 달려 있어요. 일단 글을 적어놓고 비평문이라 이름 붙이면 비평문이 되고 감상문이라 적어놓으면 감상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만 세상이 또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1차적으로 글쓴이가 고른 타이틀과 함께 글을 세상에 내놓으면 이제 2차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에 의해 글이 판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1차적으로 글쓴이가 글의 타이틀을 감상문이라 골랐든 비평문이라 골랐든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글로 받아들일지는 읽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갈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비평문이라고 내놓은 글이 완전히 외면을 받기도 하고 감상문이라고 내놓은 글이 이건 비평문급이라며 오히려 반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이 과정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세상이 또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저 글을 읽고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은 듣고만 있자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또 순전히 글만을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정보가 너무 많을 때도 있고 가끔은 글을 다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또 있으니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 사람의 글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기도 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으로 글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것도 완전히 나쁜 방법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학에서 미술 관련 학과를 4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고 또 미술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분야에 집중했던 분들보다는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상을 가진 현대인에게 글쓴이의 학력과 경력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얻는 건 꽤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기도 한 건데요. 다만 오직 학력과 경력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 양날의 검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의 중요성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지루한 성격이 다분한 미술 한 잔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미술에 관한 글을 읽으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이래 라는 간편함을 선호하시기보다는 여기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흥미롭고 새로워 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 전문성이라는 요소를 파악해 봐야겠죠. 미술 글 속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얽히고 설킨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이 글쓴이가 글을 써놓고 아무리 비평문이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글 자체가 설득력이 없으면 외면당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 글쓴이가 아무리 감상문이라고 주장을 해도 글의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겸손함까지 갖췄다며 글을 그저 감상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 비평문의 현실은 일반 관객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물론 비평문이나 미술에 관련된 글 자체가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게라도 존재하는 글에서조차 이 관객에게 의견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글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관객에게 미술에 관한 의견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글을 적고 있는 자신이 전문가다 라는 부분을 설득하는데 집중하는 글이 많은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이 전문 용어를 가장한 단어인데요. 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서 중국인은 사용할까 궁금해지는 친근하지 않은 한자어, 혹은 한국말하는 외국인이 썼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한글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단어마저 이 영문으로 적힌 글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불어 단어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물론 저도 미술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처럼 이 영단어 외에는 입에 딱 달라붙는 한국어를 찾지 못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가장한 단어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글이 여러 전문 지식과 함께 적혀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는 이 가짜 전문성으로 무장한 글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글이야말로 글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이 본인이 전문가라는 점만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의견에 글에 담아내려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독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의 답변을 내놓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한때 이러한 반박 의견에 관해 생각하다 이 딜레마에 빠지며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2명의 가상 전문가를 만들었었는데요. 미술에 관한 이해도가 9인 것에 반해 일반 관객을 이해시키는 능력은 1인 전문가와 미술에 대한 이해도는 5이지만 일반 관객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5에 달하는 전문가를 비교한 것인데요. 한 명의 전문가는 미술에 관한 굉장히 뛰어난 이해와 본인의 철학을 가졌지만 이를 일반 관객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전문가라는 설정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전문가는 미술에 관한 이해는 일반 관객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첫 번째 전문가에 비하자면 절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일반 관객에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인 것인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를 가진 2 전문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직 이 2 전문가 중에 누가 더 나은 전문가인가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 2번째 전문가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술과 같은 인문학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 안다고 가치가 생기는 것은 이 자기만족 외에는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학자에게 돌아가야 할 타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본인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취미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나만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과학은 한 명의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적용되고 상용화되는 것으로 이 사회적인 기여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등의 물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조합된 물건들이잖아요.
어떤 기술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부품으로 가득한 핸드폰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통해 터치 한 번에 카메라 앱을 열고 또 다른 터치 한 번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노력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미술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기여라는 것은 어쩌면 핸드폰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처럼 본인의 지식을 일반 관객에게 풀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술 작품을 만드는 전문가인 작가의 작품을 이에 관한 비평을 들려주는 전문가인 비평가가 비평문을 쓰고 일반 관객은 이런 비평문을 읽으며 미술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작품과 더 나은 비평 등에 관한 사회적인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미술이라는 인문학의 이상적인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저는 인문학이란 한 명의 전문가가 높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평균의 인문학적 지식이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문학의 발전이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한 명의 지식인이 내놓는 시대를 앞서가는 서적보다 이 앞서가는 서적을 읽어낼 수 있는 사회가 가진 인문학적 지식의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인문학의 발전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인문학 자체에 관한 가치를 의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이 과학은 한 명의 천재가 만들어 놓은 기술로 혁신이라 표현되는 변화와 함께 정말 빠른 변화가 실생활에 나타나잖아요. 그에 반해 사회 전체의 평균 지식이 중요하다 말하는 이런 인문학에 관한 관점에서의 인문학은 느리고 복잡하고 과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좀 격한 표현으로는 쓸데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미술이나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시절 여의도를 지나며 국회의사당을 보고는 그래도 인문학이라는 게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신전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이 꼭대기에 있는 돔은 고대 그리스는 아니지만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시대이고 이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가 패망한 후 17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 고대 그리스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의미와 함께 찾아온 이 문화 부흥의 시대인데요. 둘 모두 민주주의와 사람의 인간성을 중시하는 생각, 사상, 개념을 상징하는 시대이거든요. 2300년 이상 흐른 과거의 고대 그리스라는 사회에서 나타난 이 민주주의라는 정신을 상징하는 이 구조의 건물이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라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졌던 한 사회의 인식과 시스템이라는 인문이 그 국가가 사라진 이후에마저 어떤 영향을 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인문학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과학이 현재의 삶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인문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인문학은 이런 과학을 가진 사회의 시스템과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중간에 균형을 맞추며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쉬워 보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감상문과 비평문이라는 흔해 보이는 키워드로 너무 쓸데없는 살을 많이 붙인 걸까요? 사실 제가 이 감상문과 비평문,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로 에세이 한 편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이 2달이 걸려 겨우겨우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 쓴맛을 보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겉으로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주제인데요. 미술을 바라보며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볼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심심하실 때 한번 멍하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